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강의는 거기 나눠드린 진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제 경향 분석한 것처럼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음영을 짙게 해둔 부분이 주로 여러분이 촘촘하게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4장 교육 철학까지 조금 이제 뭐 이게 조금 다음 시간까지도 연계될 수 있겠지만 4장까지 나갑니다. 주로 이제 출제가 잘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2주차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교육 과정이죠, 그죠? 이 교육 과정은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4주차는 이제 교육 심리학이죠. 이 파트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주차는 이제 교수학습 이론, 교육공학,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 부분들 많이 출제됐죠. 그 다음에 이제 6주차에는 9장 생활지도와 상담, 10장 교육평가, 특히 교육평가죠. 그 다음에 이제 7주에 이제 교육행정학, 그리고 8주에 교육사학. 이렇게 우리가 짙게 해놓은 부분들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6가지 영역입니다. 교육과정, 교육심리학, 교수학습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학, 교육사학. 이 영역에서 4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참고적으로 이제 작년도 1, 2월 강의, 기본이론 강의, 이거는 명작교육학이에요. 저는 이제 핵심교육학, 2018년도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요. 이 명작교육학은 핵심교육학보다는 내용이 좀 상술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2가지 교재를 가지고 1, 2월 달에 이제 온 오프라인 교육이죠.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이걸 거꾸로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내가 마스터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 강의 일정을 보면 이제 2단계. 자, 2단계부터는 이제 문제로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이제 핵심 인재 250제. 근데 이 문항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고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은 문제풀이에요. 여러분 직접 문제에 대한 답을 서술 형태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 문제에 대한 이론 설명, 배경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단계를 통해서 주로 이제 본론부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논술에 실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로 가요. 단원별로. 단원별 문제풀이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2단계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3단계로 가면 기출문제를 특히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요. 객관식 교육학 시험이 있을 때 그 내용들이 다 논술에 나왔어요. 거기서 한 번도 안 나온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물론 주제는 달랐지만 논제는 이제 어쨌든 그 내용적인 것들은 교육학 객관식 시험에서 다 이걸 주관식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활용한 이제 문제가 이제 5, 6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이로 갑니다. 그래서 7, 8월, 그 다음에 9, 10월, 11월까지 가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핵심 이론 정리 특강이라든가 또는 토픽별 특강이라든가 이론을 보완하는 특강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모의고사만 한 20차시 이상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 4월부터는 온라인 교육도 또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매일 이제 문제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 4월에는 핵심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문제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2017년도에는 1일 3제라고 했는데요. 하루에 3개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답을 다는 거지. 그럼 내가 채점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 6월 달은 또 단원별 문제풀이잖아요. 이런 걸 또 온라인 상에서도 또 해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로 가면 이제 또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매일은 못 하고요. 왜냐하면 7, 8월은 전체적으로 서론본론 결론을 다 쓰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 모의고사를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온라인 모의고사와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최소한 2, 3회 정도를 매주 푼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병행하면 여러분이 교육학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2월 강의, 이제 이번 연도는요, 이제 핵심 교육학 2018년도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먼저, 교육학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 구성, 이러한 여러분이 좀 조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차례 부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적 영역 속에 자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저는 이제 1장부터 14장 교육사약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다르게 구분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교육학에 대한 인트로덕션, 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서론부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1장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또는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또 교사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교육이 걸어온 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예. 그 다음에 4장 교육 철학부터는 이제 교육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어디까지냐면 10장 교육 평가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논술에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여기가 본론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본론부로 정한 이유는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1장과 14장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 4장 교육 철학은 교육을 왜 하는가, 이런 교육의 목적에 대한 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플라톤이 그러한 아테네, 기울어가는 아테네에서 또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플라톤은 이데아를 논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보다는, 절망적인 현실보다는 뭐를 추구하는 거죠?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자살이라는 것은, 이 자살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심리적인 사건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죠. 자살하는 개인의 문제. 예? 예, 그렇지만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조망한 사람이 뒤릇갱이에요. 그래서 뒤릇갱이의 대표적인 저서가 자살론이죠. 그러면 이 자살이라는 게 우리가 비행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폭력이나 이런 비행을 심리학적으로 개인적인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 문제 가정, 문제 사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사회적 배경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자살이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건 통계적인 걸로 이해하면 돼요. 자살률이 높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 사회는 자살률이 높을까? 얼마 전에 뭐 아이돌 스타인 종현도 자살을 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자살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정말 교사 되기 어려운데 교사에서 또 전문직 장학사 되기 어렵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핵심적인 학생 인권을 담당했던 장학관이 그러한 업무에 시달려서 또 유서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이런 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이런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학적인 현상인데, 근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현실은 절망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이 있겠죠. 그런 거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데아. 그러니까 절망적일수록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는 것처럼 사실 교육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김상곤 총리가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교육. 이 교육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매혹하는 거는 아마 변화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면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학습을 하면 여러분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 변화가 행동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명처럼 이러한 인지가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한다는 일은 엄청난 일이죠. 그죠? 또 나만 바뀝니까? 내 주변의 인간, 미시적으로 보면 관계도 변하고요. 더 거시적으로 보면 그 모든 인간의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도 변화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점에서 교육은 희망을 일궈내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가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요즘에서는 정책적으로는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육학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목표. 이런 것이 되겠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17개 시도교육감이 행복을 어떤 주제로 삼는 거는 그거는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양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해 왔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보다 많이 돈 버는 거, 뭐 상류층 되는 거, 이런 것만 고민해 왔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 뭐죠? 질의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스타들이 죽는 거는 양적으로는 정말 부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 우스운 얘기로 제일 할 일 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는 거를. 응? 그래서 뭐 연예인 누가 뭐 빚이 많다. 근데 얼마하고 빚 다 갚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뭐 연예인 걱정하는 게 정말 할 일 없는 걱정이고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 걱정인데. 응? 어쨌든 그렇게 양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소중한 목숨을 끊을까? 그건 바로 삶의 질의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지? 응?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도 별로, 근데 요즘 아이돌 음악은 잘 모르는데, 그 종현이라는, 그래서 종현이 자살했다고 해서, 그 28살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 연예인들이 28살에 많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9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28이 더 위기인가 봐요. 하기사 저는 뭐 그때 김광석, 그러니까 어제가 바로 김광석이 자살한 날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광석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죠? 서른 즈음에. 응? 그러니까 30살이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그 노래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선생님들도 30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나이 즈음에 고민이 심각해지고 답을 못 얻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즈음에 이런 노래는 없죠. 그러니까 30 정도 지나면 그냥 삶이 확고해지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현실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교사였을 때 선배가 그런 화두를 던졌어요. 너 왜 교사 됐니? 이런 걸 질문하면서 지금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애들이. 응? 네, 그런데 뭐 우리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교사가 됐니? 이런 거 하면서 교사 계속할지 말지 35살 이전에 결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회의가 오는 시기죠. 교사 생활에. 이런 건데 요즘은 그 회의가 오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래요. 교사 되고 한 5년? 그때 굉장히 많은 회의가 온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보다 한참 뒤에 이제 교사를 그만두게 된 거지. 근데 어쨌든 제가 왜 교사가 됐는가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고 그때 많이 고민했던 게 변화거든요. 뭐 군부 독재 타도나 이러한 어떤 사회가 좀 더 바뀌었으면 되겠다. 근데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교육을 생각한 거지. 처음에는 종교를 생각했어요.
종교를 생각해서 이제 종교인이 되고자 했죠. 뭐 목사나 신부, 뭐 이런 스님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그 프로이디안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됐던 건데요. 어쨌든 교사에게서 가졌던 꿈은 그런 것 같아. 이런 비전, 목표, 좀 사람을, 시대를 바꿀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교육을 왜 하는가를 논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 이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컨텐츠, 내용이 되겠죠?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촘촘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교육과정 설계예요, 설계.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그게 이제 1번 교육과정 모형으로 나오죠, 그죠? 교육과정 모형.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과정에는 어떠한 교육과정들이 있는가? 교육과정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이제 그룹핑 하는 거예요. 학문의 토대는 개념이잖아? 개념은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 현실을 어떻게 하는 거지? 비슷한 속성에 맞춰서 그룹핑 하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카테고라이제이션, 유목하다, 또 다른 말로는 추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유형화한다면 이제 제1의 교육과정, 제2의 교육과정, 제3의 교육과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 다시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을 우리가 뭐 교과 중심이다, 학문 중심이다, 경험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통합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예. 근데 이제 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여전히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한번 나왔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통합적 교육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 유형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얻게 되는 그런 학습도 있잖아? 이런 걸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것도 교육과정 유형에서는 잘 언급되는 거. 그 다음에 또 교육과정에는, 교과서에는 모든 내용이 다 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치 있는데도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걸 아이즈너는 영교육과정이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교육과정 유형들을 좀 아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로 가면은 이제 8번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소재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여러분이 현장 교사가 됐을 때 이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초, 중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자, 보세요. 교육 철학이 목표였다면, 목표에 대한 탐구였다면, 교육과정은 뭘까? 내용에 대한 탐구지. 그지? 예, 그러면 교육 심리학, 여기서부터는 뭘까? 방법이지, 방법이에요. 사실은 교사를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뭐의 전문가일까?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목표, 내용, 방법이라면, 교사는 방법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메소드적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메소드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방법의 전문가이어야 돼요. 그럼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인 거나 뭐 이런 쪽이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걸 모른다.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6장 교육심리학에서부터 7장 교수학습이론, 8장 교육공학, 여기까지는 다 방법면이에요.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럼 일단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해야지. 학습자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학습자를 넘어서서 인간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교수하고 학습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지? 이런 걸 탐구하는 게 바로 교육심리학이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은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두 번째 영역이고요. 자, 여기서는 크게 핵심어가 두 가지야. 하나는 뭐지? 발달이라는 거. 인간의 재반 심리적 특성, 인지적인 특성,
정의적인 특성, 행동적인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이게 발달이지? 또 하나는 뭐예요? 학습이지. 이 두 가지. 발달과 학습입니다. 예. 원래 철학과 심리학은 우리 탐구 주제가 물론 철학이 좀 더 광범위하지만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건데 예, 철학은 특히 이제 인문학적으로 탐구하는 거라면 심리학은 뭐야? 실증주의, 자연과학적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심리학은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교육과 접목시키는 거니까 두 가지야. 발달 심리학, 학습 심리학.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다시 둘로 세분화시킨다면 이거야. 발달과 학습을 하나는 이렇게 보세요. 발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그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비슷한 이러한 과정, 궤적을 거쳐서 발달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보편성에 주목하는 걸 학자들은 이론이라고 부른다. 그지? 그런데 또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낮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고 이러한 차이점에 또 주목할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어. 전자, 발달의 보편성,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이점, 고유성에 초점을 두는 것을 우리가 개인차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학습도 마찬가지지? 학습의 보편적인 게 있고 또 학습의 개인차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둘로 나눠. 학습의 그러한 학습 이론과 학습의 개인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학문의 변화 과정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과 교육학은 다르잖아요. 이런 학문이 성립되는 거는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술의 원근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근법, 미술에 있어서의 어떤 커다란 변화인데 처음에는 멀리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가까이서 보는 거고. 그럼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공통점이 보여? 차이점이 보여? 어느 게 잘 보여?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걸 드론을 띄워서 멀리서 봐봐. 그럼 그냥 누군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게 공통적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공통점을 우리가 먼저 찾고자 하는 걸 학문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정량화, 수량화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양적 연구라고 하는 거지. 응? 그래서 멀리서 보는 거에서 출발했어. 이걸 거시적인 접근이야. 그래서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야. 또는 사회과학적으로는 이제 모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학문이 발달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공부하는 모습은 같지만 그 공부하는 구체적인 양상들은 다 다른 거야. 뭐 이 사람은 뭐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다 다른 거야. 공부하는 것 같았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은 잠자고 있고 또 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다른 거지. 이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이제 질적인 연구가 되겠지. 응? 그러면 이 질적인 연구가 등장하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적인 연구는 주로 자연과학적인 거야. 뭐 실증주의나 구조주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학문이 다양화되면서 인문과학이지. 대표적으로는 뭐 철학이야, 현상학이나 해석학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질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차이에 주목하는 거지. 그럼 지금의 흐름은 뭐 다양성이다, 맞춤형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론이 많이 나오겠어? 개인차가 많이 나오겠어? 개인차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응?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학 임용에서 나온 걸 보면 이론에서 특히 발달 이론에서는 에릭슨만 나왔잖아. 그지? 근데 개인차에서는 뭐야? 지능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추가 시험에서 그다음에 동기도 한 2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다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차 부분에서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력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2018년도 주제가 학습자의 다양성이잖아. 그럼 다양성은 이론에 초점을 두는 거야? 개인차에 초점을 두는 거야? 개인차.
그다음에 이제 뭐 지능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적인 지능 이론의 개인차 하면은 스턴버그나 가드너 이런 이론들을 알아둬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차 요소로서 주목하는 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다 다른 거야. 어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고 어떤 학생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선호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학습 시간도 다 다르잖아. 이런 거에 맞춰서 교사는 교수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인지 양식이야. 인지 양식을 최근에 이제 학습 선호도 유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학습 이론에서 강조하는 게 또 동기잖아. 이 동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개인차 부분에 주목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도 이제 학습 이론과 학습의 개인차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학습 이론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앞으로 사회가 계속 급변할 건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앞으로 집안에서 사라질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사라질까? 텔레비전이 사라질 거래.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지. 왜? 스마트폰으로 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가 누구냐?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 손 안에 TV를 통해서 아이들은 끊임없는 관찰학습을 통해서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이 유일하게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 중에서는, 그래서 학습 이론은 한 문제만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 이론은 사실은 7장 교수학습 이론에서 더 자세히 물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육심리학 부분에서는 어디에 주목하죠? 발달 파트. 발달 파트 중에서도 이제 인지 발달 이론이라든가 성격 발달 이론이라든가 그러한 이론보다는 어디에? 개인차 영역에 주목하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교수학습 이론으로 갑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제 촘촘히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이론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교사는 교수학습 이론의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그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지? 이런 건 뭐겠어요? 설계지,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교과 수업을 이제 학생들과 여러분이 이제 실행하는 장면이 있겠지? 이건 교수학습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수를 거시적으로 볼 때는 준비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미시적으로 볼 때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잖아. 뭐 강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협동학습이라든가, 아니면 토의법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설계,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들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설계와 관련해서는 2번과 3번이 되겠지. 수업 설계 모형. 특히 교수 설계, 뭐 수업 같은 의미로 씁시다. 뭐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교수 수업 설계에 고려해야 할 변인들이 있어. 라이겔루스나 메릴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변인들. 그 다음에 그러한 변인의 조합에 따라서 이제 3번에 보면 설계 모형이 나오죠? 여러 가지 설계 모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수업의 순서에 맞춰서 설계하는 방식이 있겠지? 이건 가장 오래된 방법이야. 그러니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계하는 글레이저의 모형이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다.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이러한 교수학습의 과정이 있고 평가를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그 설계 모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체제적 설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지만 이제 에디 모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체제적 설계에서 대표적인 이제 딕과 캐리의 모형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5번, 6번은 교수학습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4번하고 6번이 중요하죠. 그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뭐 강의법에서부터 토의법, 협동학습,
뭐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교수법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교사 중심 수업이에요? 학습자 중심 수업이에요? 학습자 중심 수업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은 교수학습 방법은 뭐를 토대로 전개가 되는 거죠? 철학을 토대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를 주체로 놓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면접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 평가위원들이 보는 게 여러분들의 교사로서의 가치관, 철학, 교육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은 배경 지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철학을 이해하면 결국은 내용도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철학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학습자 중심 철학하면 뭐가 있냐면 진보주의가 있다 이거죠. 진보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습자 중심 철학하면은 뭐 실존주의나 또는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입각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설계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진보주의적 입장에서는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이론 부분에서는 이제 항상 이론이나 모형이 나오면 학자들하고 여러분 결합시키면 돼요. 그 이론 중에서는 이제 그러면 뭐 행동주의적인 이론의 바탕을 둔 교수 이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의 바탕을 둔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지주의는 이거는 내적 사고 과정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뭐 교사 중심적, 학습자 중심적으로 또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사 중심적으로 전개한다면 정보 처리 학습 이론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으로 설계하면 구성주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에서는 특히 이제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들, 그것이 이제 지금 2016년, 2017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산의 교수학습 환경 설계 모형과 그 다음에 구성주의 대표적인 방법인 PBL, 문제중심 학습이 출제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두 가지 설계와 방법, 여기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8장은 이제 교육공학이죠. 교육공학은 사실은 교수학습 이론과 앞에서 우리가 방금 교수학습 이론과 뭐가 접목되는 거냐면 테크놀로지, 공학이 접목되는 거죠. 공학을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본다면 교수 매체죠. 우리가 교수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학습자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육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은 이제 뭐 교수학습 이론과 넓게 보면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독자적으로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의 본 영역으로 따지면 학교에서 하는 것, 특히 교사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역할에 주목해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교과 수업이죠. 교과 수업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교과 수업만 하는 게 아니죠. 뭐도 하죠? 교과 외 영역에서 학생과 만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포괄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생활지도라고 한다. 생활지도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본다면 상담과 학급 운영이다. 근데 이제 학급 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에서 다루는 거예요. 조직 운영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생활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상담을 다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이제 전문 상담 선생님들하고 영역하고 중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 시험에서는 소외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제는 한 2번 정도 추가 시험 때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심층 면접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생활지도와 상담을 이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배경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의 출제 비중은 낮지만 강과에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생활지도, 또 하나는 뭐죠? 상담입니다. 상담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상담의 세 요소는 이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있죠? 그런 걸 내담자라고 부른다. 보통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내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런 게 상담자가 되겠지. 그럼 이 둘의 상호작용의 매개체가 되는 게 뭘까? 문제가 되겠지. 문제. 그래서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로 언어라는 그러한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적인 조력 과정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화 기법. 대화 기법. 특히 교사는 방법의 전문가인데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어의 마술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교과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는 거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의 대화 기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배경이 되는 이론들이 있겠지, 그지? 크게 보면 패러다임이 두 가지야. 문제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 중심 접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문제의 원인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하는 게 이거야. 지식, 기능, 태도야. 지식, 기능, 태도.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 영역과 관련해서 나올 때 지식은 인지적인 거야. 이게 블룸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태도는 뭐냐면은 정의적인 거야. 그 다음에 기능은 뭐야? 심리 운동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 하면 블룸의 구분에 따르면 이런 거지. 인지적, 정의적, 심리 운동적인 영역.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지식, 기능, 태도야.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신념 체계가 굉장히 극단적이든가 부정적이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뭐야? 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욕구, 그지? 그다음에 부정적인 자아 개념, 열등감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지. 그다음에 또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게 문제 중심 접근. 근데 문제 중심 접근을 하면 기간이 짧아질까 길어질까? 길어지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간이 많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다 이 스피드한 시대잖아. 문제 중심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접근을 할까? 해결 중심 접근을 하는 거. 그래서 해결 중심 접근은 이제 why, 왜라고 묻지 않아. how, 어떻게 해결할까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왜 고민하니? 를 묻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해결책을 찾아볼까? 이런 걸 해결 중심 접근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든다면 이제 실제야, 실제. 사실은 여기서 시험에 나왔지. 그리고 우리가 심층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도 실제야.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이잖아. 비행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 계속해서 직업의 세계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문제. 이 두 가지 화두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생활지도와 상담에서는 이 비행과 진로, 여러분 보면 6번과 7번이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상담 이론,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교육평가는 마지막이야, 이제. 교육의 프로세스 중에서 봅시다. 여기까지가 교육의 본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4장 교육 철학은 왜 교육하는가? 목적. 5장 교육과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 그 다음에 6장 교육심리학부터 7장, 8장까지는 뭐야? 방법. 그지? 근데 여기까지는 주로 교과라는 측면에서, 수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 9장은 뭐예요? 교과 외 영역. 그지? 생활지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과연 의도한 목표에 도달했는가? 이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겠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평가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음 연도 교육의 과정에 대한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평가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평가에서는요, 크게 지금까지 시험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지? 평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평가 유형.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 그 평가 도구가 진유할 조건. 평가 도구의 양호도. 이런 게 있어요. 예. 뭐, 욕심을 낸다면, 이제 2번 있어요, 2번. 하나 더 든다면, 그 학자들은 교육평가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교육평가 모형이야. 응?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로 평가하면 평가 대상을 누구를 설정하지? 학습자잖아. 그지? 이런 걸 목표 중심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에서 이제 처음에 설정한 목표에 학생들이 도달했는가? 이걸 이제 재는 것을 교육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교사도 평가 대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그런 거 이제 탈목표 모형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가 계획한 교수학습 방법, 이 프로그램이 적절했는가, 효과적이었는가, 이런 걸 또 평가할 수 있잖아? 대표적으로 이게 뭐 형성평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가는 학교 운영 자체가 또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요즘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뭐 2018년도 A중학교 교육계획이라고 이렇게 탑재하잖아요. 그럼 그 학교 경영 자체가 또 평가의 하나의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경영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평가 모형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유형으로 가면 평가를 유형화, 그룹핑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룹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최근에 교육평가의 화두는 뭐라고 그랬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재구성.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법. 배움 중심 교수학습 방법. 그럼 평가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은 뭐다? 그렇지. 과정지향평가다. 이런 거지. 그럼 과정지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은 과정지향평가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건 면접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교육학 논술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점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과정지향평가를 조금 더 미시적으로 분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럼 여기서 과정지향평가는 절대평가 지향적이다. 또 평가 전통에 따라서 객관식, 선택형 지필평가가 아니라 수행평가 이런 것이죠. 예, 수행평가. 그 다음에 인지적 영역의 평가가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평가. 예, 그 다음에 평가 기능에 따라서 이례적인 총괄평가가 아니라 이제 진단, 형성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5번 중요하지. 평가 도구야. 그러니까 평가가 좋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보면, 야, 뭐 이렇게 허접한 문제가 나왔지? 이런 건 평가 도구의 문제가 되겠지. 그지?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평가 도구가 진유할 조건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뭐 네 가지지만 이제 무엇을 재고 있느냐 이런 걸 타당도라고 불러. 특히 절대평가에서는 타당도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어떻게 재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지. 그지? 그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 신뢰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 논란의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잖아. 그리고 수능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절대평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가 안착되는데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상급 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연관이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대학 입시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수능 시험과 같이 맞물려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수능 시험 절대평가라는 걸 딱 화두로 던졌어. 그리고 내년도부터 영어만이 아니라 전 과목 하겠다 딱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됐어? 반발이 확 일었잖아. 그래서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던 걸 유보했잖아. 논의를 유보했어. 근데 멈추지 않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나온 화두가 뭐야? 고교 학점제잖아.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 이전에는 뭐가 나왔어? 수능 절대평가제 이전에
김상곤이 시도교육감 할 때 강조했던 건데, 항상 고등학교에 모든 게 초점화되어 있어, 지금. 6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 교육의 중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중학교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시가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1974년도에 뭐가 들어왔지? 고교 평준화 제도가 들어왔지. 그러면서 중학교 입시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요즘 얘기로 하면 중3병이 사라진 거야.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고3병이지. 대학 입시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대학 입시하고 맞물리잖아? 그 문제를 처음에 화두로 던진 게 뭐였냐면, 외고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거였어. 그지? 외고 자사고 폐지 논의했다가, 그 다음에 뭐로 갔어? 절대평가제로 갔지? 수능 절대평가. 그 다음에 뭐로 가고 있는 거야? 고교 학점제. 이게 다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크게 보면 이 정권의 어떤 그야말로 내년 다음에 뭐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 뭐 4년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굉장히 맞물리는 지금 큰 싸움을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왜 교육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인할까? 그게 바로 계층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였고요.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2차 세계대전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소위 10등 안에 드는 국가 반열에 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너질 줄 알았거든?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겠느냐? 뭐 기업의 힘도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교육의 힘이거든. 그걸 우리는 교육열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 교육열이 언제부터였냐면은 일제시대부터거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500년, 굳건했던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질서가 뭐였지? 신분이었잖아. 근데 그 신분을 요즘 얘기하면 계층 아닙니까?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지? 교육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일제시대 때문에 가능한 거야. 왜냐면 일제시대가 없었더라면 그 신분이 쉽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지. 근데 일제라는 외세 권력이 들어오면서 누구든지 타고난 신분과 상관없이 교육만 받으면 면석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신화가 일제시대가 무너지고 미군정 시대가 오고 계속해서 이 교육열하고 계층하고 맞물리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슐츠가 얘기한 인간 자본론, 학력에 따라서 직업이 탁탁탁탁 배분되는 이런 게 온 거야. 누구 때까지 왔나? 우리 때까지 온 거야. 여러분 부모님 세대까지. 근데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그래서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많은 투자를 했잖아? 근데 그건 또 아닌 거야. 그치? 아닌 거잖아. 여러분은 대학이나 대학원 나와도 지금 일자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딜레마인 거지. 그치? 그걸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그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에 맞는 고학력자들을 적정 수준 배출한 거야? 너무 많이 배출한 거야? 너무 많이 배출한 거야. 과잉학력 현상이 발생한 거야. 응?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거든? 그치? 문재인 정부 화두가 일자리 창출하냐? 근데 그 일자리 창출이 쉬워? 쉽지 않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구조를 바꿔야 돼요. 뭐 그건 이제 뭐 다른 데서 논의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게 이제 평가하고 맞물리는 거야. 예. 그럴 때 이 절대평가 결과를 과연 신뢰할, 계층하고 맞물리는 이 평가 제도가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얘기하지만 학교 조직은 있잖아요. 조직만 바꾼다, 제도만 바꾼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바꿔야 하지?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야.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뭐 우리가 우회적으로는 꿈의 사다리를 복원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데 개천에서 욕나는 거지. 나 같은 케이스야. 우리 집안이 가난했지만 정말 욕났잖아. 그래서 우리 동네 가면 신화적인 인물이야 나는. 뭐 인류대 가고
그 다음에 또 출세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희망이 가능해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극기하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반발하는 걸 잘 봐봐.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극히 최근의 일이죠? 그 이전에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에 골몰했어. 자기 개발이야. 그지?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잖아.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존감, 심리학 책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들러의 책이야. 아들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인데 아들러의 화두가 뭐냐면 열등감이야. 근데 아들러는 기본적으로 열등감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적응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열등감이라는 화두. 우리가 스펙을 쌓아봤지만 안 되는 거야. 열등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상한 뭐 강연들이 유행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보호해라.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다가 급격하게 최근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결국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 있다? 사회에 있다라고 보는 거야. 사회에 있다. 그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시작이야. 사회의 부패, 부정의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촛불이 의도했던 거고 그래서 적폐청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교육의 틀을 바꾸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교육의 틀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 전체적인 틀을. 응? 고등학교 교육의 틀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돼. 혁신적으로 어떤 거? 예를 들자면 일자리 틀도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건 사회학적인 틀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시급을 올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틀이 있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거지. 응?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거. 1시간 단축하는 정도로 가면 안 돼. 응? 저는 더 급진적으로 한 4시간으로 단축하는 거야. 4시간 노동이야. 그렇다고 월급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기초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라는 말을 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4시간 분량은 누가 채우는 거야? 젊은이들이 채워야지. 그러면은 이 자연스러운 이 교체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일의 구조도 바꿔야 되는 거. 어쨌든 틀을 바꿔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평가 도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시적으로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다 그런 틀의 연장선 속에서 이 교육의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평가에서는 이제 정리하면 이제 평가 모형 하나 하고 제가 또 플러스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평가 유형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정 중심 평가 이걸 잘 보고 그 다음에 평가 도구 요 세 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하고 연구 여기 통계부터는 뭐냐면 이제 결론 부분이야. 이 교육의 본 영역을 서포팅하는 영역들이야. 통계라는 것은 평가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평가한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추상적인 교육 현상을 수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도 조금 알아야 돼요. 예. 통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생들이 나온 점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사실은 통계는. 평가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에서는 두 가지거든요. 개념과 계산이에요. 개념과 계산. 그럼 거기 보면 있잖아. 측정치라는 개념, 집중 경향치, 변산도, 상관도. 이건 개념이야. 이 네 가지가 뭐 어렵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점수지. 상대평가에서 강조되는 건 규준점수, 절대평가는 원점수야. 근데 뭐 원점수는 채점되어 나온 점수니까 의미가 없고 규준점수가 중요하겠지. 내 시험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연구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게 뭐야? 행정이다. 교육 행정이 굉장히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많이 출제되느냐? 교육행정학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이래 그래도 좋은 시선으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토대가 바로 조직이라는 거죠. 그럼 학교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학교 조직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아야 돼요? 신뢰받아야 돼요? 신뢰받아야죠. 지금 공교육의 위기 아닙니까? 그럼 공교육의 위기라는 것은 교사들도 위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효과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육행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교육행정에서는 이론 파트가 있잖아요. 그지? 이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이론이야, 이론.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결국 교사도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지도성이론. 그래서 뭐 상황적 지도성이라든가 변혁적 지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문화적 지도성, 자율적 지도성, 감성적 지도성 이런 지도성 이론들. 그다음에 또 교사들이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죠? 또 학생도 학급 일이나 학교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죠? 이게 뭐야? 동기. 이제 동기 이론은 이제 심리학에도 나오고 또 행정학에서도 언급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요즘 강조하는 게 이제 의사소통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시험엔 잘 안 나온다는 거지. 왜 그럴까? 다른 데서 묻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면접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안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하긴 중요한데 문제 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출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도 문제를 내면은 굉장히 문제가 이상해지거나 또 내기 어렵거나 그럴 때는 문제를 출제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 교육행정 조직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학교 조직의 특성. 학교 조직, 뭐 전통적으로 뭐 학교는 봉사 조직이다, 뭐 규범적 조직이다. 그 다음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뭐 이완 결합 체제다. 또 들어보셨나요? 조직화된 무질서다. 뭐 전문적 관료제다. 뭐 최근에는 뭐 학습 조직이다. 이런 학교 조직의 특성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화, 풍토 이런 건 개념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쇄신, 학교 혁신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는 게 바로 학교 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층 면접할 때도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문화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학자들이 그 교육 조직은요, 조직 구조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나 부서의 결합도가 약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조직이 학교 조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걸 이제 기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뭐 학급 운영이나 또 학교 할 때 뭐 결제 같은 거 하잖아요. 기한. 이런 건 다 기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도 바로 뭐다? 기획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됐던 영역이기도 하죠. 교육행정의 특이한 부분이 뭐예요? 장학. 그 다음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제 학급 운영 이 부분도 우리가 소양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든다면 이제 교육 재정입니다. 교육 행정을 지원하는 게 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교사들은 몰라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교육 재정이나 또는 16번 지방교육 재정, 그다음에 17번 교육 예산 제도. 최근에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사업 계획을 내고 선생님들이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학교 예산 편성 기법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교육사약입니다. 뭐 지금까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교육사약은 학교 밖의 환경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교육사약입니다. 교육사약에선 두 가지 분야에 주목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론,
그러니까 교육과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사회학 이론은요, 일단 이론은 그 학자가 어떤 패러다임, 어떤 접근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원근법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살펴볼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이 아무래도 초기 교육사학이 되겠지. 그래서 학교 외부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학교도 긍정적으로 보겠지? 이런 걸 이제 기능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로 부르주아적, 지배계급적 관점에서 교육과 사회를 보는 거죠. 이러한 지배계급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 대표적인 교육사회학의 비조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굴까? 에밀 듀르갱이다. 이게 기능론이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피지배자, 즉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서 교육과 사회를 볼 수 있잖아. 이거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럼 학교도 부정적으로 보겠지? 이런 걸 갈등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통 보수, 진보라고 하면 보수는 기능론이고 진보는 뭘까? 갈등론이지. 이런 갈등론의 그러한 학적 토대를 구축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크스다. 마르크스. 그런데 이제 사회학자들의 관심은 이렇게 거시적인 입장에서 교육과 사회를 조망하다가 70년대 이후로 가면서 미시적인 데 관심을 두는 거야. 원근에서 근에 관심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외부 문제, 학교 내부 문제야. 학교 내부 문제지. 그럼 학교 내부 문제는 뭘까? 바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또는 교사와 교사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교과, 교육과정, 학교 지식이죠. 이런 걸 우리는 신교육사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거든. 학자들은 처음에 학을 하는 사람은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요? 가치 지향적으로 접근해요? 객관적으로 접근해요? 주관적으로 접근해요? 학자들은 처음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접근하잖아. 그래서 먼 거리에서 보잖아. 근거리에서 보면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과 사회를 보고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론화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거짓말이지.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사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이 그래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지. 그 주관적이라는 게 삐아제도 말했지만 도식을 가지고 보잖아. 언론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지? 프레임을 가지고 보잖아. 누구 편에 서서. 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부터는 그런 걸 드러내는 거지.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어.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문제 제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는 아니잖아. 교과서는 이거는 저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거지. 지배계급의 그러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이제 신교육사학이야. 그래서 신교육사학은 주도 주제가 이 교육과정, 학교 지식의 그러한 편파성, 계급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같은 학자는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부른 거야. 교육과정에 그러한 사회계급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신교육사학의 주된 주제는 문화야, 문화. 근데 그 문화가 보편성을 띠는 거야, 계급성을 띠는 거야? 계급성을 띠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학교 지식에는 특정 계급, 특히 권력 계급의 문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학의 주된 그 주제, 탐구 주제가 세 가지야. 그게 이제 7번, 8번, 9번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가 교육사를 보면 알겠지만 특권이었을까, 권리였을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건 권리지. 근데 특정 사람들만 받을 수 있으면 특권이지. 교육은 특권이었어요? 권리였어요? 특권에서 시작했지. 그지? 다 엘리트들만 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게 권리로 바뀐 건 극히 최근의 일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평등이에요.
그 평등의 4가지 종류가 있어. 뭐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응? 요 평등, 김신일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4가지 평등간 그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객관식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서술형에서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보상적, 결과적 평등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 격차야.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3포 세대라고 했잖아. 지금은 뭐 11포, 13포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교사가 됐을 때는 또 결혼을 할 때죠. 27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면은 그 계획이 있었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모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짜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격차의 문제가 교육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교육만은 아니지만,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희망사다리, 계층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 이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력 상승인데 이거는 조금 출제되기는 약해요. 왜? 전체적으로 국민의 학력들이 팽창하고 있는가, 상승하고 있는가? 요 3가지가 이제 교육사회학의 주된 탐구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사회학에서는 크게 이론과 이런 탐구 주제 3가지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익혀두는 게 좋아.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심리학 어디에서 나왔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인출이 돼야 돼. 이게 어디서 나왔지? 헤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장 교육의 이해부터 오늘은 목표가 철학까지인데 좀 철학 한 입문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걸쳐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교육과정이고 그 실러버스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한번 미리 또 이제 다른 교재로 예습한 다음에 명작 교육학이지 이건 핵심 교육학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1장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